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버스를 타본 적 있으십니까? 출근길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요. 콜롬비아 보고타. 이곳에서는 버스에 타는 것이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버스들은 서로를 밀어내며 질주했고 매일 아침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무려 100년입니다. 그 어떤 나라의 기술도 이 처참한 지옥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세계는 말했죠. 일본 시스템이 답이라고. 철도 강국, 교통 시스템의 교과서, 검증된 기술력.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콜롬비아가 선택한 나라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조차 하지 않던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콜롬비아 관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검증도 안 된 한국 시스템이 일본을 이길 수 있겠어? 라며 모두가 실패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 내세운 기술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결정적인 이것 하나로 테이블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계산기만 두드리던 일본은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한국만이 보여준 소름 돋는 결단. 대체 일본을 꺾은 한국의 시스템은 무엇이었을까요? 100년 지옥을 끊어버린 대한민국 역전극의 실체.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그날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엔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전부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일본. 제일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검증된 모델이었죠. 실패해도 변명할 수 있는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겠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웃었습니다. 짧게 비웃음이었죠.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지금 그 선택이 자네 20년 경력을 모두 날려버릴 수도 있네. 상관없었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아침 버스 사고로 8명이 죽었습니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중심가 출근 시간대였죠. 사고 영상은 실시간으로 퍼졌고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나라엔 더 이상 답이 없다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언론이, 정치권이, 온 국민이 저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제 인생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알레한드로 바르가스입니다. 콜롬비아 도로교통부 차관이죠. 교통행정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죠. 보고타 거리는 늘 그랬듯 혼잡했습니다. 버스들이 서로를 밀어내며 달렸고 승객들은 그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오전 7시 42분이었습니다. 중심가 15번 대로에서 버스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다른 버스를 앞지르려다 급정거한 거였죠.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버스가 미끄러지더니 옆으로 기울었고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나왔죠. 승객들이 버스 안에서 나뒹굴었습니다. 좌석이 떨어져 나갔고 손잡이가 꺾였으며 사람들이 서로 위에 깔렸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뒤 다시 비명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밖에서였죠. 목격자들이 달려왔고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으며 휴대폰 카메라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8명이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42세 직장인 카를로스 메디나. 출근길이었습니다. 17세 학생 마리아 곤살레스. 학교 가던 길이었죠. 68세 노인 루이스 로드리게스. 병원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사고는 숫자가 아니라 얼굴을 남겼습니다. 8시 10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죠.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중심가에서 버스 사고가. 알고 있네. 사망자가 8명입니다. 영상이 지금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고요. 저는 사무실 TV를 켰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죠. 보고타 중심가 버스 참사. 출근길 8명 사망, 15명 중경상. 난폭 운행이 부른 참사. 화면엔 뒤집힌 버스가 보였습니다. 깨진 유리, 흩어진 소지품, 그리고 피가 묻은 도로.
30분 만에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또 버스 사고냐? 이게 나라냐? 책임자 나와라. 1시간 뒤엔 정치권이 움직였습니다. 야당 대표가 성명을 냈죠. 이것은 관리 실패다. 도로교통부는 대책을 내놓아라. 책임자는 누구인가? 그 이름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바르가스, 어떻게 할 건가? 여론이 들끓고 있네. 48시간 안에 대책을 내놓아야 해. 자네가 책임지고 처리하게. 그날 이후 도로는 교통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전화가 쏟아졌죠. 언론, 정치인, 시민단체.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책임질 겁니까? 저는 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답이 없었죠. 보고타의 버스 시스템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370개 회사가 제각각이었고 기사들은 승객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 누가 더 많이 태우느냐. 그게 전부였죠. 난폭 운행은 일상이었습니다. 사고는 반복됐고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날 8명이 죽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제 컨설팅 보고서들이 테이블 위에 쌓였죠. 교통 전문가들이 모였고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해결책을 원했습니다. 보고서들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 도쿄의 교통 시스템을 배우라고 했죠. 정시성, 안정성, 수십 년의 노하우. 검증된 모델이었습니다. 일본 모델이 최선입니다. 실패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전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이고 있었죠. 안전한 답은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다른 이름을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눈썹을 치켜 올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죠. 짧고 날카로운 비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건 너무 과격합니다.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지금 그 선택이 자네 20년 경력을 모두 날려버릴 수도 있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모델은 실험이었습니다. 강제 통합, 중공영제, 중앙정산 시스템. 실패하면 도시가 마비될 수 있었죠. 그 책임은 전부 제가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축하도 없었죠. 회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을 말했습니다. 이 선택이 틀리면 제 인생은 끝이었습니다. 왜 저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모두가 일본을 말하는데 왜 한국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모두가 일본을 정답이라 믿었을까요? 그건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통을 말할 때 일본을 빼놓을 수 없었죠. 철도, 정시성, 정밀함. 일본은 그 자체로 교통의 교과서였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일본 사례는 필수였죠. 도쿄의 지하철, 신칸센의 정시 운행. 모든 교재가 일본을 가리켰습니다. 일본은 틀린 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한 답이었죠. 사고 다음 날, 저는 보고서들을 펼쳤습니다. 국제 컨설팅 회사들이 작성한 문서였죠.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석이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일본. 보고서는 일본의 강점을 나열했습니다. 첫째, 기술적 완성도. 수십 년간 검증된 시스템이었죠. 둘째, 안정성. 점진적으로 발전해왔고 급격한 변화를 피했습니다. 셋째, 국제적 신뢰도. 일본을 선택하면 실패해도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보고서 말미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참고 자료였죠. 본문에 포함되지 못한 몇몇 국가들의 사례였습니다. 한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서울 대중교통 통합 2004년. 급격한 통합 모델. 정치적 부담 큼. 단 2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K-팝, 삼성, 그리고 북한. 그게 전부였죠. 교통이나 행정과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날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통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모였죠. 한 컨설턴트가 말했습니다. 도쿄 모델을 추천합니다. 노선별 민간 운영, 점진적 통합, 합의 기반 개혁입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10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그때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다른 모델은 없습니까? 좀 더 빠른 방법은요? 컨설턴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한국이요? 서울이 2004년에 전면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모든 버스 회사를 강제로 통합했죠. 중공영제로 전환했고 중앙에서 배차를 관리했습니다. 결과는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반발이 극심했습니다. 강제 통합이었으니까요.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제 통합? 그건 개혁이 아니라 충돌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은 위험해 보였죠. 회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 모델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죠. 일본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보고타에서도 작동할까? 보고타의 버스 회사들은 합의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싸웠고 규제를 피했으며 난폭하게 달렸죠. 질서가 없었습니다. 일본 시스템은 질서를 전제로 했습니다. 회사들이 협력하고 천천히 발전해 나가는 방식이었죠. 10년, 15년을 기다릴 수 있는 사회에서나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보고타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합의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죠. 누군가 강제로 통합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보고서 말미에 그 두 줄이 떠올랐습니다. 급격한 통합. 한국이 했다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자료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죠. 영어 논문 몇 편이 나왔습니다. 2004년 서울. 370개 버스 회사가 난립했습니다. 노선이 중복됐고 경쟁이 과열됐죠. 난폭 운행이 일상이었습니다. 보고타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면 통합. 모든 회사를 중공영제로 편입시켰고 노선은 중앙에서 배정했습니다. 민간 회사들은 반발했지만 서울시는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실패하면 도시가 마비될 수 있었죠. 안전한 답은 여전히 일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보고타를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보고타는 한국처럼 싸움을 각오해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이 모든 걸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 시스템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자료를 찾았습니다. 도쿄의 교통 시스템 운영 매뉴얼이었죠. 영어로 번역된 문서였는데 제법 두꺼웠습니다. 커피를 한 잔 따라 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감탄이 나왔습니다. 1분 단위로 관리되는 배차 시스템, 초 단위로 기록되는 지연 데이터, 완벽한 정시 운행 기록. 정밀함은 의심할 수 없었죠. 역시 일본이군. 저는 중얼거리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운영 주체를 설명하는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도쿄 지하철은 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도쿄 메트로가 있었고 도영 지하철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수십 개의 사철 회사들이 각자 노선을 운영했습니다. 같은 도쿄인데 회사가 달랐고 각자 요금도 달랐죠. 저는 노선도를 펼쳐봤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색깔별로 나뉘어 있었는데 색깔마다 다른 회사였죠. 환승하려면 개찰구를 나가야 했고 요금도 다시 내야 했습니다. 잠깐만. 저는 자료를 더 뒤적였습니다. 버스도 확인해봤죠.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됐고 노선은 서로 겹쳤으며 요금 체계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통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회사들의 집합이었죠. 각 회사는 훌륭했지만 그들을 묶는 중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지? 다음 날, 저는 일본 교통 시스템을 연구한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5년 전 도쿄에서 연수를 받았던 전문가였죠. 자네, 일본 시스템에 대해 물어봐도 되나? 그럼요, 차관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도쿄 지하철 말일세. 여러 회사가 운영한다고 들었네. 그럼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동료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각 회사가 책임집니다. A 회사 노선에서 지연이 생기면 A 회사 책임이죠. B 회사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B 회사가 처리합니다. 환승이 불편하면 그건 승객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스템 특성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도시 전체 교통이 마비되면 누가 책임지나? 동료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그런 일은 거의 없으니까. 아마 각 회사가 협의해서 해결하지 않을까요? 협의가 안 되면? 동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일본 시스템에는 최종 책임자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했지만 국가는 보이지 않았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타를 떠올렸습니다. 보고타는 협의 같은 게 통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버스 회사들은 서로 싸웠고 규제를 피했으며 이익만 챙겼죠. 난폭 운행으로 사람을 죽이고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일본식으로 자유를 준다면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회사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더 난폭하게 달릴 게 분명했죠. 일본 시스템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합의를 이끌어내세요. 회사들을 존중하세요. 10년, 15년 기다리세요. 하지만 보고타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 또 사람이 죽을 테니까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한국 자료가 있었죠. 며칠 전 인터넷에서 찾아 출력해둔 논문이었습니다.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운영 구조에 집중했죠. 서울의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버스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 있었습니다. 회사는 여러 개였지만 실제 운영 주체는 하나였죠. 서울시였습니다. 노선 배정, 배차 관리, 요금 결정, 수익 정산. 전부 서울시가 했습니다. 회사들은 그저 운전만 했죠. 결정권은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회사들은 뭐 하는 거지? 왜 반발하지 않았을까? 논문을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아, 반발했더군요. 엄청나게요. 370개 버스 회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소송을 걸었고 시위를 했으며 언론을 동원했죠. 하지만 서울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회사의 이익은 그 다음입니다. 서울시는 그렇게 밀어붙였습니다.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예산을 확보했으며 강제로 통합했습니다. 회사들은 결국 굴복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능했단 말인가. 그리고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책임. 서울시가 모든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버스가 늦으면 서울시 책임이었고 사고가 나면 서울시가 답했습니다. 시스템이 망가지면 시장이 사퇴해야 했죠. 반대급부로 서울시는 모든 권한을 가졌습니다. 회사들은 지시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일본 보고서와 한국 논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 일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들이 알아서 잘할 겁니다. 천천히 합의하세요. 오른쪽 한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세요. 회사들은 믿지 마세요. 강제로 통합하세요. 저는 두 문서를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보고타는 어느 쪽일까요? 보고타 회사들은 자유를 줄 만한 존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난폭 운행으로 사람을 죽였고 규제를 피했으며 이익만 챙겼죠. 그럼 국가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처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고타의 거리가 보였죠. 여전히 혼잡했고 버스들은 여전히 난폭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질서를 유지하는 시스템이야. 한국은 질서를 만드는 시스템이고 보고타엔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럼 만들어야 했습니다. 누가요? 저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이 진지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떠올랐다고 해서 제가 한국을 존중했던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머릿속 한국은 K-팝, 삼성, 그리고 북한이었죠. 전쟁의 기억 정도요. 교통, 행정, 시스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그저 급진적 방법이 필요할 때 떠오르는 이름 정도였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할 대상은 아니었죠. 저뿐만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였죠. 교통을 논할 때 한국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는 또 다른 컨설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유럽의 유명한 교통연구소에서 작성한 문서였죠. 표지부터 화려했습니다. 글로벌 대중교통 시스템 분석 및 권고안. 4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목차부터 훑어봤죠. 도쿄, 런던, 파리, 베를린, 뉴욕. 쭉 나열돼 있었습니다. 한국은 없었죠. 서울도 없었습니다. 저는 색인을 확인해봤습니다. 혹시 본문 어딘가에라도 나오나 싶어서요. 한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부록이었죠. 기타 참고 사례라는 제목 아래 두 문단 정도 언급됐습니다. 서울, 급진적 개혁 사례. 정치적 리스크 높음. 신중한 접근 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았죠. 세계가 한국을 그렇게 봤으니까요. 위험 부담이 크고 검증되지 않은 나라. 괜히 건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급진적 개혁이라는 표현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시스템 자료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었죠. 진지한 검토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졌고 영어로 된 논문들을 모았죠.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통합 환승 시스템. 한 번 찍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지하철로, 지하철에서 버스로. 끊김없이 이어졌죠. 거리 비례 요금제. 얼마나 타든 거리에 따라 계산됐습니다. 공정했습니다. 준공영제. 모든 버스를 시가 관리했습니다. 회사들은 시키는 대로만 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작동하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싸움이었습니다. 370개 회사를 강제로 묶는다고요? 민간 반발은요? 소송은요? 자료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04년 7월 1일 전면 시행. 혼란 우려 속 강행. 초기 반발 극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격해. 괜히 문제를 키우는 방식이야. 일본이 훨씬 안전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합의하면서 가는 거죠. 굳이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자료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는데 문득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적은 분이셨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기술자셨죠. 젊은 시절 해외 건설 현장을 전전하셨는데 한국에서도 일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어땠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난했지. 하지만 일을 대충 하지 않더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죠.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일을 대충 하지 않는다. 왜 그 말이 떠올랐을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한국 자료를 읽다가 문득 생각난 거였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죠.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2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식 방문은 아니었습니다. 개인 일정이었죠. 서울시에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관광객처럼 돌아다니며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죠. 도시는 밝았고 거리는 붐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출근 시간을 골랐습니다. 오전 7시 30분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흐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개찰구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카드를 꺼내지도 않았죠. 그냥 가방이나 주머니에 댔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게이트가 열렸고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확인하지도 요금을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갔습니다. 저도 카드를 샀습니다. 교통카드라고 했죠. 영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충전하시면 지하철, 버스 다 타실 수 있어요. 그냥 찍으시기만 하면 돼요. 요금은요? 자동으로 계산돼요. 거리에 따라서요. 저는 카드를 들고 개찰구로 향했습니다. 센서에 댔죠. 삑. 0.2초도 안 걸렸습니다. 게이트가 열렸고 저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다음 사람이 바로 이어졌죠. 저는 플랫폼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뭐가 일어난 거지? 제 카드를 읽었습니다. 어느 역에서 탔는지 기록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고 승인했으며 게이트를 열었습니다. 0.2초 만에요.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내렸으며 사람들이 탔습니다. 30초 만에 문이 닫혔고 열차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 열차를 타고 새 정거장을 갔습니다. 내려서 버스 환승 표지판을 따라갔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전광판이 있었죠. 간성역 방면 버스, 2분 후 도착. 정확히 2분 후에 버스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탔습니다. 역시 카드를 댔죠. 삑. 소리만 나고 그냥 올라탔습니다. 저도 탔습니다. 카드를 댔습니다. 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스템이 제가 지하철에서 내린 시간을 확인했고 버스에 탄 시간을 기록했으며 환승인지 아닌지를 판단했고 거리를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도 이걸 설명하지 않지? 뉴욕에서는 지하철 타려면 노선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환승하려면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알아야 했죠. 요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야 했습니다. 도쿄에서는 더 복잡했습니다. 어느 회사 노선인지 확인해야 했고 환승할 때마다 개찰구를 나갔다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요금도 따로따로 냈죠. 그런데 서울에서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드 대면 됐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었고 거리만큼만 냈습니다. 환승도 자동이었죠. 사람들은 시스템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카드를 댔죠. 삑. 이제 요금이 확정됐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이동했는지, 환승을 몇 번 했는지, 거리가 얼마였는지 전부 계산됐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뜨지도 않았죠. 그냥 삑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정류장에 서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한 학생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카드를 댔죠. 그리고 바로 옆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 또 다른 버스를 탔습니다. 역시 카드를 댔습니다. 환승이었습니다. 추가 요금 없이요. 한 직장인이 지하철역에서 나왔습니다. 카드를 댔고 바로 버스를 탔습니다. 카드를 또 댔죠. 역시 환승이었습니다. 아무도 요금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환승 시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시스템을 의심하지 않았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보여주기식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민들이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불평이 없다는 게 가장 이상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 환승이 왜 이렇게 불편해? 도쿄에서는 관광객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느 회사표를 사야 해? 여기서 환승되는 거 맞아? 그런데 서울에서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0.2초 만에 처리되는 개찰구,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리 비례 요금, 끊김없이 이어지는 환승, 그리고 시스템을 의식하지 않는 시민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시스템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건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뜻이잖아.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 하지만 일을 대충 하지 않더라. 이제 그 말이 조금 이해됐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의식하지 않고 쓸 수 있게요.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물어봤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일본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다른 질문을 던지며 읽었죠. 일본이라면 서울처럼 할 수 있었을까? 천천히 읽어내려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회사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싸우기 싫었으니까요. 하나로 통합하려면 전쟁이 벌어질 게 뻔했죠. 일본은 그 충돌을 피했습니다. 대신 각자 완벽하게 만드는 길을 택했고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환승할 때마다 불편을 감수해야 했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교통 전문가인 동료 카를로스가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일본 모델 최종 회의가 내일인데요.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카를로스, 일본이 서울처럼 통합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회사들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 서울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강제로 했겠죠. 서울시가 법을 만들어서 밀어붙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자료를 꺼내 카를로스 앞에 펼쳤습니다. 여기 보게. 370개 버스 회사가 있었다고 하더군. 서로 경쟁했고 난폭하게 달렸고 보고타와 똑같았어. 그래서요? 서울시가 전부 통합했다네. 강제로 말일세. 카를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관님,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한국은 너무 과격해요. 어떻게 그런 무모한 짓을 감행합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죠. 나도 이해가 안 되네. 한국이 그걸 해냈다는 게 말일세. 그것 보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K-팝이나 하고 삼성 정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교통 시스템을 논할 나라가 아니었죠. 어떻게 한국이 이런 걸 해낼 수 있었지? 일본, 독일, 프랑스도 안 한 걸? 카를로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겁니다. 자료에는 성공했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아무도 모르잖습니까? 맞아.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두 줄로 정리되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걸 해냈단 말입니까? 그런데 말일세, 카를로스. 보고타 회사들이 합의할 것 같나? 그건 어렵겠죠. 일본처럼 자유를 주면 협력할 것 같나? 아니요. 그럼 10년, 15년 기다리면서 천천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 사이에 또 몇 명이 죽을까? 카를로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한국 방식은 전쟁입니다. 회사들과 싸워야 하고 소송당하고 실패하면 차관님 경력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한국을요? 일본도 아니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었거든요. 카를로스가 나간 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 보고서와 한국 논문이 책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죠. 일본은 안전했습니다. 한국은 위험했습니다. 일본은 검증됐습니다. 한국은 도박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자료를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와인을 한 잔 따랐죠. 피곤했습니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5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죠. 저는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제가 배우는 교통 시스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훌륭한지, 유럽이 얼마나 선진적인지. 젊은이의 자랑이었죠. 아버지는 가만히 들으시다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현장에서 일할 때 말이다. 네. 콘크리트를 부어야 하는 날이었어. 오후 3시쯤 됐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라고. 저는 별 관심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지. 우리 같으면 오늘은 그만하자, 내일 하자 했을 거야. 그랬겠죠. 그런데 한국 인부들이 움직이더라. 천막을 가져왔어. 사방을 둘러쳤지. 그리고 작업을 계속했어.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밤 10시까지 일했어. 비 오는데 말이야. 내가 물었지. 왜 그러느냐, 내일 해도 되지 않느냐고. 뭐래요? 일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더군.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그냥 성실한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아니다. 성실한 거랑 책임지는 건 달라. 비 와도 천막 치고 하는 건 성실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달랐어. 이걸 오늘 안 끝내면 다음 공정이 밀린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자기 일만 생각한 게 아니라 전체를 생각한 거지. 저는 그때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일본이 제일 앞서 있어요. 시스템이 완벽하거든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잊고 살았습니다. 20년 넘게요. 그런데 지금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는 이 순간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걸 오늘 안 끝내면 다음 공정이 밀린다.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강제 통합을 해냈을까요? 어쩌면 그 태도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자기 회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생각하는 태도 말입니다. 서울시가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건 그 뒤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한국 자료를 다시 꺼냈죠. 이번엔 다르게 읽혔습니다. 숫자와 데이터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반발하는 회사들을 설득하고 소송을 감당하고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들이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길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제대로 하기로요. 저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제가 찾던 답은 기술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태도였는지도 모르죠.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교통 전문가들, 정치인들, 컨설턴트들이 모였죠. 테이블 위엔 일본 모델 최종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 입에서 나올 한 단어를 기다렸습니다. 일본. 그 단어만 말하면 됐습니다. 모두가 박수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안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컨설턴트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모델 적용 시 예상 성공률은 85%입니다. 10년에서 15년 소요되지만 정치적 리스크는 최소화됩니다. 실패해도 국제적으로 검증된 모델을 따랐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 정치인이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번 사고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모델을 선택한다면 여론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전문가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실패 확률이 가장 낮습니다. 차관님께서 안전하게 임기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옳은 말을 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차관님 결정하시죠. 일본 모델로 진행하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모델로 가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을 선택하겠습니다. 누군가 웃었습니다. 짧게 비웃는 소리였죠. 차관님 농담이시죠? 아닙니다. 컨설턴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 모델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극도로 높고 실패 확률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한국 모델은 위험합니다. 회사들이 반발할 것이고 소송이 이어질 것이며 실패하면 제 경력은 끝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 정치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하십니까? 일본이 있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고타의 거리가 보였죠. 일본 모델은 훌륭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보고타를 바꿀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일본 모델은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회사들이 협력하고 천천히 발전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보고타 회사들은 합의하지 않습니다. 10년, 15년을 기다리는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서울도 보고타처럼 무너져 있었습니다. 370개 회사가 난폭하게 달렸고 사람들이 죽었죠. 하지만 서울시는 싸웠습니다. 강제로 통합했고 책임을 떠안았으며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카를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우리가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했으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일본을 선택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한 정치인이 말했습니다. 차관님, 지금 그 선택이 차관님 20년 경력을 모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더 책임지는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축하하지 않았죠. 몇몇은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모델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보고타가 보였죠. 여전히 혼잡했고 버스들은 여전히 난폭했습니다. 하지만 곧 바뀔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 저는 보호막을 스스로 벗었습니다. 안전한 선택을 버렸고 위험한 도박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틀리면 제 인생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8명이 죽었던 그 사고가, 아버지의 그 말이, 그리고 서울에서 본 그 시스템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모델 도입은 전쟁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버스 회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370개 회사 대표들이 제 사무실 앞에 몰려왔죠. 소리를 질렀고 협박했으며 언론을 동원했습니다. 이건 민간 재산권 침해다. 우리 회사를 죽일 셈이냐? 소송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10건씩 걸려왔죠. 법정에 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언론은 저를 공격했습니다. 무모한 실험, 검증되지 않은 도박, 차관의 독단. 헤드라인이 매일 바뀌었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거였죠. 정치권도 흔들렸습니다. 저를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뒤로 물러섰습니다. 실패하면 같이 망하니까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금통을 철거했습니다. 모든 버스에 단말기를 설치했고 GPS 배차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회사들은 저항했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일
전면 시행했습니다. 첫날은 혼란이었습니다. 기사들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고 승객들이 혼란스러워했으며 언론은 실패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게 있었습니다. 버스 현금 강도였습니다. 현금통이 없으니 강도가 올 이유가 없었죠. 기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난폭 운행이었습니다. 승객을 먼저 태우려고 경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배차가 정해져 있었고 수익은 중앙에서 정산됐으니까요. 기사들은 천천히 안전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버스가 시간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시계처럼요. 사람들이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줄었고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출근길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버스를 무서워하지 않았죠. 아이들을 태울 수 있었고 노인들도 안심하고 탔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한 학생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카드를 댔죠. 그리고 바로 옆 버스를 탔습니다. 환승이었습니다. 추가 요금 없이요. 한 직장인이 지하철에서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역시 환승이었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행정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정산, 증가한 세수, 가시화된 도시 교통.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보고타 시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차관, 이건 성공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시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회혁명입니다. 당신이 도시를 바꿨습니다. 외부의 평가도 바뀌었습니다. 남미 도시들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유럽에서도 연락이 왔죠. 모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저는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병실에서 하신 그 말이요. 가난했지. 하지만 일을 대충 하지 않더라. 그땐 몰랐습니다. 무슨 뜻인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요? 한국이 저를 설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아버지와 너무 닮아 있었을 뿐입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안 될 것 같아도 끝까지 제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저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있었죠.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대로 하려는 태도가 나라를 만든다는 걸요. 한국은 기술로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태도로 성공한 겁니다. 보고타도 그랬습니다. 저는 한국을 선택했고 한국은 답해줬습니다. 이제 보고타도 답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고타의 밤이 보였죠. 버스들이 천천히 안전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콜롬비아 100년 난제를 한국이 해결한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선택이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꿨습니다. 알레한드로 바르가스는 안전한 길 대신 옳은 길을 선택했고 한국은 그에게 답을 줬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